여태까지 미국 증시를 견인해왔던 이런 빅테크에도 한 번쯤은 이제 시련이 닥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최초의 친암호화폐 정권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만큼은 트럼프 소식이 알려지자 팍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미 그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중국을 상대로 60% 관세, 그 다음에 동맹국, 우리 한국에게도 관세, TSMC 얘기하면서 대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하여튼 유럽도 그렇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리가 들리던 그 첫날 유럽 증시도 빠졌고, 일본은 올랐습니다만 저희도 좀 빠졌고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증시는 첫날 폭발했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좀 빠졌죠.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전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 인상 발표 후에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길을 이제 밟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유세 내내 얘기했던 에너지 정책의 회귀, 그 다음에 기술주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충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부통령이 된 JD 벤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동안 잘 나가던 7대 플랫폼 독점 기업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빅테크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한번 손을 보겠다고 벼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국 증시를 견인해왔던 이런 빅테크에도 한 번쯤은 이제 시련이 닥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트럼프로 인해서 흔히 얘기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종목들은 앞으로는 계속 힘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간 트럼프와 해리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적에 트럼프를 지지해줬던 회사들은 아마 앞으로는 트럼프가 그들한테는 페이버를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종목과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선거 자금을 지원했던 기업들은 좀 긍정적이지만, 그 반대편에 섰던 그런 기업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소식이 발표된 날 아시다시피 테슬라 주식은 14.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기업들은 많이 지원해 줄 거다라고들 보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일론 머스크 주식들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테슬라 주가 급등한 모습이 나오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지막 2주 동안은 트럼프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같이 유세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요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원 정도를 일론 머스크가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전면에 나서서 선거 운동도 같이 하고 하는 통해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은 그래도 트럼프 집권 시기에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상충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면은 과거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쪽으로도, 그 다음에 기존 전기차 쪽으로 관련된 거를 기존 엔진 동력차들까지 다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것들한테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 상충된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원론적인 이해는 그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네. 그러면 또 그 외에 또 대체 자산들이 있죠. 예. 금이 그렇게 폭등을 해왔었는데 금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 요번에 다른 자산은 많이 올랐는데 이 금만큼은 트럼프 소식이 알려지자 팍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금하고 금리하고는 이게 상극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과 은은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들어서서 시중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금하고 은은 트럼프 재선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조금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하여튼 재선 이후에 금 가격은 지금 하락을 해서 온수당 2,700달러를 넘어섰었는데 지금은 금 가격이 2,600불대로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모르겠네요. 앞으로 금리가 고금리 기조로 갈 거라는 이러한 견해 속에서는 당분간은 금과 은 가격의 급등은 바라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그간 금이 올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브릭스 4개국이 금 수입을 엄청나게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브릭스 4개국이 금 수입을 대량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불을 뛰어넘어서 2,700불까지 이렇게 직행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 또한 금과 같이 지금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그래프처럼 최근에 상승세를 탔던 은 가격 또한 이렇게 하락세를 타고 어제 가격이 온수당 31불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과 은을 투자하실 적에는 금은 교환 비율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금은 교환 비율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는 얘기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과 은은 산업용 수요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은 산업용에 쓰이는 게 한 10% 남짓뿐이 안 돼요. 하지만 은은 산업용 수요가 6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시에는 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러면 은 가격은 떨어져요. 그런데 속도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면은 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이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시에는 은에 투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면은 그때는 갖고 있던 은이라도 빨리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은 이 교환 비율을 들여다보시면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쪽을 매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된다는 소식이 확정되자마자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정고점을 돌파해서 개당 76,000불을 일시적으로 뚫고 지금 아마 75,000불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76,80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전망은 어떠냐 하면 트럼프는 스스로 본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암호화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를 자세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요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생각 이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심지어는 10% 많을 때는 20% 이상 더 비쌌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에서 비트코인 사고자 하는 수요가 외국 시장보다 훨씬 높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시장에는 비트코인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개당 가격이 76,000불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보다 훨씬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수요가 부족한 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주식시장이건 채권시장이건 이런 비트코인 시장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좀 모험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모와 포드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포모라는 건 가격이 막 치솟고 올라갈 적에 야 지금 못 사면은 내가 여기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갈 때 같이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야 이게 앞으로 얼만큼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그때는 또 손쉽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살 때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지만 팔 적에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파는 이런 현상 때문에 들어올 적에는 불이 보통 꽉 하고 몰려들었다가 좀 지지부진한 하락세로 들어서면은 생각보다는 또 확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금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전에 비트코인에 뛰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비트코인 시장에 손을 담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김치 프로의 모양 시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의 투자 성향을 들여다보면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는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83%나 된다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 투자 비중은 17%뿐이 안 돼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포트폴리오에서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석 투자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더라도 50% 이상은 비트코인에 담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한 20% 그 도미넌스 비중대로 담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알트코인을 선별해서 이렇게 사는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건전한 정석 투자를 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튀어오를 그런 대박을 찾아서 알트코인에 이렇게 거의 올인하다시피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시장이 어떤 횡보를 보이거나 지지부진한 시기에는 많이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패시브 투자를 해라. 즉 지수 추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50대, 20대, 30과 같은 비중으로 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시에 몰빵해서 산다거나 팔지 말고 살 적에도 적립식 장기 투자로 매월 혹은 매주 이렇게 사고 팔 적에도 분할 매도하는 이런 정석 투자 방식을 갖고 지금이라도 다시 이러한 시장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과연 무슨 얘기를 했길래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집권 시에는 미국 최초의 친암호화폐 정권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스로가 본인을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과거 사실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의 적은 미국의 규제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이제 벗겨나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가 유세 기간 동안에 한 얘기를 좀 짚어보면 앞으로 비트코인 상거래의 결제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미국의 CBDC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즉 이 얘기는 미국 시장에서는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꿰차할 것 같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한다는 얘기는 암호화폐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고 즉 이 얘기는 암호화폐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국을 암호화폐 개발과 채굴의 중심국으로 만들겠다. 즉 암호화폐 개발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도 전폭적으로 허용을 하고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걸 오히려 지원까지 하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당선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의 친암호화폐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인이 직접 한 얘기가 게리 겐슬러 지금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가장 먼저 본인이 자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이 된 제이디 벤스도
이 양반이 또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간 게리 겐실러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는 암호화폐 지원을 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문단들이 내놓은 정책을 검토를 해서 본인이 당선되면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양반의 행태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트럼프 2기에는 과연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재건하겠다고 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의 경찰인이 뭐 우방국들과 같이 이렇게 으쌰하면서 가는 이러한 거를 본인은 하지 않겠다. 본인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에 최우선해서 모든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방위산업을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입품에 최소한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동맹국이건 우방국이건 할 거 없이 최소 10%에서 2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 제조업을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넓히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간 바이든이 해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LE 같은 거를 폐기를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믿고 투자했던 우리 기업들한테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그간 베풀었던 최애국 무역주의를 철회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도 다시 전통산업으로 회귀를 하겠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산업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에서도 전기차 로드맵을 폐지하고, 전기차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건 중국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이제는 모든 화석연료를 쓰는 차들로 해서 가격 우선 정책으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고, 본인이 과거에 당선됐을 적에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다시 재가입을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기업에서 재탈퇴를 할지, 이번에는 그러한 결정에 주변의 만류가 어느 정도 맥힐지 좀 이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이 중국에 대한 고관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관세를 최소 60%, 크게는 100% 정도 올려서 완전히 이제는 중국 제품을 차단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관세를 높이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보복 관세로 인해서 범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은 세계 경제가 동반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예를 보면 1930년 대공황 시에 미국에서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때 세계 경제가 얼만큼 침체가 됐었냐면 물량 기준으로는 3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자그마치 60%가 감소됐습니다. 즉 물량은 30% 정도 줄어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 상품 가격이 떨어진 거는 60%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세계 공황이 굉장히 길어지고 세계는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왔고 미국의 표심은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방국에도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보편관세를 10% 내지 20% 매기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를 JP 모건이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소비자 물가가 한 0.3%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례해서 적용을 해보면 중국을 60%로 올렸을 적에는 2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는 대략 1.5%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가가 1.5%가 수입 관세 상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기존보다 1.5%가 뛰게 되면 연준은 다시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민 규제 강화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멕시코에서는 아주 단벽을 치고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불법 이민이 들어올 수가 없고 이민으로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일하고 있는 히스패닉이나 흑인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인력 부족을 가져와서 임금 인상으로 직결이 되고 임금 인상은 물가를 올릴 수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의 변화도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나 배터리 업계에는 고충이 지금보다는 배가 되는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팽창 정책 추진은 국제 공급 과잉 가져와서 고금리를 다시 유지하고 이런 모든 걸 일컬어서 지금 트럼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트럼프가 단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취임되기 전까지 전쟁을 종식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임에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트럼프는 나름대로의 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어요. 전쟁을 종식한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잃어버린 영지에 대한 그 회복을 꿈꾸지 말고 일단 이 상태로 휴전에 임해달라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우크라이나한테는 일단 이렇게 휴전을 하고 차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밑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어떤 위협을 했었냐면 유세 중에 본인이 당선되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그랬어요. 즉 유럽이 유럽 방위를 하는데 제목을 안 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제목을 내면은 그때는 탈퇴하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제목이라는 게 뭐냐면 유럽 국내 생산의 국방비를 2% 이상 4%까지 올리는 거를 미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선에서 타결될지는 모르지만 유럽으로서는 국방비 부담액을 큰 폭으로 늘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후협약에서도 탈퇴를 했는데 이번에 재탈퇴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유세 중에 대만 TSMC의 그 반도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방위비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만이 미국 반도체 100%를 가져갔는데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하라. 즉 얘기는 반도체 제조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걸 늘리고 방위 부담도 대만이 늘려달라라는 얘기로 들리고 이러한 압박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스라엘의 지원은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의 얘기는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친이스라엘을 지원했던 이런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노선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 정책 관계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격리하기 위한 어떠한 군사적 전략이나 경제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얘기가 계속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북한의 핵 보유는 이미 기정사실이니까 이거를 인정을 하고 북한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경제 제재에서 좀 완화를 시킨 다음에 북한의 경제 특구 건설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국제 무대로 이끌어내겠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근무했던 퇴역 미 군 장성들이 이런 얘기를 간헐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는 2021년도인가요? 과거 한미 연합사령부 사령관이었던 그 포스터하고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서 부사령관을 했던 한국 포스타 두 분이 공동 명의로 Foreign Affairs라는 외교 잡지에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북한을 미국의 동맹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고립시켜야 된다라는 군사적 전략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북핵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의 컬럼인데 이게 최근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군의 3스타 퇴역 장군이 뉴욕타임즈에 같은 취지의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서인지 미국 민주당에서는 한 20명 정도의 의원이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는 그러한 발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일 공산도 있다라고 펜타곤이나 혹은 워싱턴 일각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과거에 트럼프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김정일과 이렇게 대면을 해서 그 협상한 전례도 있듯이 이번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북한하고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한반도 상황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 그리고 또 기업들이 다시 전략을 짜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아주 그냥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있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이렇게 모든 나라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홍익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